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재영의 투자교실 서재영 대표 모셨습니다. 지난번 출연 때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니까 요 며칠 네. 조정 겪긴 했는데 네. 올 들어서 이제 주가는 회복세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흐름으로 주식시장 페이지가 넘어갈 때 이른바 이제 주도주가 시장을 이끄는 경험을 저희가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역시 최근 장세에서 눈에 띄는 거는 2차 전지 업종 주식들이거든요. 이제 주도주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큰 섹터 기준으로 보면 이제 2차 전지 그게 이제 하나의 제법 시가총액이 큰 섹터니까 예. 그것만 눈에 이제 보이는 거고 작은 세그멘트로도 들어가면 예. 그 다양한 주도 산업들이 있죠. 네. 그래서 주도주가 있는 게 아니고 주도주는 우리가 그 주가가 Y라면 주도 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도하는 기업이 있고 네. 그 주도하는 기업이 태동하게 만드는 5가지 큰 변화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이 변화하고 그 변화에 맞게 잘 회사를 경영하는 어떤 상장된 회사가 있다면 네. 그 회사가 저절로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Y값에서 해석하면은 주도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주도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주도 산업이 있고 예. 주도하는 시대 변화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히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이제 사회의 변화가 있고 세상의 변화가 있고 그게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고 네, 네. 그 산업 속에 속해 있는 아주 좋은 기업들 네, 그런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빛을 발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네, 거라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런 주도주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 이유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 상장된 회사들은 예. 그 과거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목적도 있고 그래서 시대가 그 주도 산업이 아닌 것들도 과거의 시대 변화에 맞던 주식들도 상장이 다 돼가 있는 거니까 예. 그건 평균치를 구성하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 지수가 오른다고 할 때 모든 산업이 이렇게 어깨동무에서 다 가는 게 아니고 그 시절에 맞는 앞으로 미래에 맞는 어떤 주식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가 10% 오를 동안에 주도하는 산업에 속한 것들은 30% 40%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주가 지수에 대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 인덱스하고 이런 거 투자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그 명백히 말씀드려서 주도주에 투자를 해야지 주도주 아닌 평균치에 투자를 하면 지나간 시절에 잘했던 기업 그런데 지금은 못하는 기업들 그것까지 같이 내가 내 바구니에 담게 되는 거라서 많이 희석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를 사야만이 올바르게 그 시대 변화를 그 충분히 반영한 제대로 된 좋은 기업을 살 수 있으니까 그 주도주를 발견하는 거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는 게 지수를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참 재미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흘러간 노래도 있단 말이죠. 신곡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투자라는 게 사실은 돈 많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네, 역시 네. 주도주에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면 네. 높은 수익률 또 장기간의 그렇습니다. 수익을 네, 네, 거둘 네. 수 있으니까 네, 역시 네. 주도주에 관심을 가져야 네, 된다. 그렇습니다. 대표님 뭐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전부 다 봤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뭐 참 책도 많이 보시고 감사합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역사를 참 좋아하세요 보면. 그래서 사실은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또 거기서 뭔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주도주도 어떤 변천을 겪어왔는지를 보면 거기서 공통적인 어떤 통찰 같은 거를 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오늘 네. 주도주 역사 조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한 뭐 1990년대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낫겠죠. 네. 그
90년대가 우리가 증시가 개방된, 그러니까 외국인 한도 개방되고 1차 개방되고 그다음에 IMF를 겪으면서 거의 대부분이 개방이 됐죠. 국가 기관 산업, 뭐 전력이나 통신 이런 거는 일정 부분 리밋이 주어져 있고 한도가 있고 나머지는 100%다 개방돼 있으니까. 그래서 90년대가 우리 증시 역사에 제법 중요한 한 시대예요. 또 외국인에게 증시가 개방되면서부터 그제서야 이제 뭐 제대로 된 리서치 베이스의 밸류에이션이 가능해졌고 그 전에는 뭐 대형 증권사일지라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투자정보부가 더 컸어요. 리서치 본부보다가.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고 뭐 PER이 얼마고 뭐 EV 에비타가 어떻게 되고 ROE가 얼마면은 PBR이 얼마가 적당하다. PEG는 뭐 지금도 아직 우리 많이 언급을 안 하고 계시지만 이제 선진 시장에서 통용되던 밸류에이션 주식은 이렇게 값을 매겨야 된다는 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1990년. 예. 그때는 어떤 주식들이 주도주였어요? 그때는 뭐 처음에는 외국인 한도 개방되기 전 그 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시면 그때는 우리 거의 이제 국내 기관 투자가도 뭐 투신이나 이런 데는 거의 없었고 각 은행 고유 계정들이 주식을 많이 하던 때였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 그다음 그때 뭐 강화문에 누구 압구정동 뭐 이렇게 막 별칭으로 불리던 수많은 전설적인 개인 투자가들이 있었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강화문에 무슨 그럼 뭐 어디에 누구 흑곰은 예.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우 몰려 다닌 거죠. 그때는 주도주가 해외 건설 붐을 타고 건설주들이 좋았고 또 시장이 그 88 올림픽 지나고 난 다음에 세계화 시대로 막 이제 이행돼 가면서 시장 거래 대금이 많으니까 증권주들이 또 무지 좋았고 또 세계화 시대라 그러니까 이제 무역도 활발해지고 그러니까 종합상사들이 무지 또 이익이 잘 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트로이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눈만 뜨면 올랐어요. 그 당시에 상한가 폭이 6%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뭐 어떤 날은 뭐 점점점 올라가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어쨌든 업의 본질이 네. 그 시대의 요구와 맞아 떨어질 그렇죠. 때 주도주가 나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증시가 집단 지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때나 예나 지금이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쪽 동네가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일 것 같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건설, 무역, 증권이 또 상장된 회사도 많지 않았었고요. 그 당시엔 합한 회사 예전에 1970년대에는 동명목재라고 있었어요. 예. 거기가 시총 1등을 한 적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90년대 초반, 중반 이렇게 오는 동안에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었죠. 이 건설, 무역, 증권, 네네. 트로이카. 네네. 어쨌든 주도주라는 게 영원하진 않으니까요. 네, 뭐 네. 물론 길게 가는 것도 있고 좀 상대적으로 짧은 네, 것도 네. 있겠지만 어쨌든 시대적 소명을 좀 다 하면 또 이게 주도주 자리에서 좀 이렇게 예, 비켜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 트로이카는 어떤 이유로 이제 그러니까 주도주 소명을 마쳤습니까?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해외 건설도 해외 건설이지만 신도시 개발을 했잖아요. 지금은 대부분의 대형 건설 회사들이 시행만 하지, 시공만 하지 시행을 안 하거든요. 예. 도급만 해서 자기 공사 마진만 취하려고 그러지. 그 당시에는 뭐 신도시 지을 때 땅을 건설회사들이 불화를 받았잖아요. 토지공사 같은 데서 택지를 만들고 그리고 건설회사에 줬어요. 주면 그걸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팔면 땅값 상승분까지 같이 먹는 거니까. 그때는 건설회사에 돈을 정말 많이 벌었죠. 그래서 IMF라는 그거를 막고 난 뒤부터 이제 모든 건설회사들이 그때 너무 뜨거운 맛을 봐가지고 나 이제 시행은 안 할래, 시공만 할래 이렇게 다 돌아선 거예요. 삼성물산만 해도 그 전에는 시행과 시공을 함께 했었어요. 네. 현대건설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에 또 뭐 동아건설 같은 데도 있었었고 뭐 굉장히 많은 건설회사들이 한신공영 뭐 많이 있었고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다가 당연히 이제 부채 비율도 엄청나게 높았겠죠.
왜냐하면 땅을 사가지고 자기 예. 이름으로 땅을 사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분양대금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기 돈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부채 비율이 뭐 무심 많고 그 요즘으로 치면 신용으로 주식 사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IMF를 맞게 되면서 그냥 다 줄줄이 그때는 또 어음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음이 하나가 부도나면 줄줄이 이렇게 해서 다 부도나니까 IMF 때 우리 큰 기업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던 시절이었어요. 상장된 회사들 평균 막 부채 비율이 뭐 건설회사는 웬만하면 뭐 600% 700% 갔었고 그 당시 삼성전자도 막 부채 비율이 200 몇 프로 되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상장사 평균 부채 비율이 200%가 넘었어요. 요즘 또 이게 세상이 좀 이렇게 경기 침체되고 그러니까 막 어떤 분이 다시 제2의 IMF 온다 그러고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지금은 기업의 부채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증권은 그 뒤에도 계속 돈을 잘 벌었는데 또 다른 대안이 생긴 거죠. 시장에. 바톤 터치가 된 거예요. 네.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서 이제 블루칩 열풍이 불게 되면서 그리고 증권주에 쭉 해서 이제 많이 주가가 이제 뭐라 그러죠? 다 반영을 한 거죠. 업황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업에 캡이 씌여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회전해서 돌아가야 그게 증권사의 이익인데 거기까지 다 채운 거죠. 채우니까 스스로 거기는 이제 다 올랐다 이래가지고 멈춰진 거고 이제 무역 회사들은 IMF 영향이 가장 크겠지요. 또 무역 회사들이 그 해외 신용을 많이 끌고 왔었어요. 우리 IMF의 가장 큰 원인이 듀레이션 미스매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단기 자금을 끌고 와서 그 당시에 막 단자사들 많았잖아요. 깡해주는 회사들. 그 회사가 해외에서 단기 자금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기업의 시설 자금 빌려주고 막 이랬으니까 빌려와서 빌려주기만 해도 그 사이에 이자 차익이 많으니까 그 장사를 무지 많이 했었다고요. 그래서 거기 그런 회사에 취업하면 막 연봉도 무지 많이 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일반 회사에 2배, 3배 주고 그랬어요. 엄깡하는 거니까. 뭐 하여튼 그게 원인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다 죽어버렸죠. 이제 증권주는 업황이 나빠서 죽은 게 아니라 목에 찰 만큼 밸류에이션이 온 거였고, 건설하고 무역은 IMF 맞으면서 그 뒤부터 건설사들은 이제 땅 짓고 헤엄치기만 하려는 쪽으로 돌아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잠깐 해외 건설, 특히 플랜트 수주 이런 걸로 한번 수주 베이스로 주가가 한번 세게 간 기업이 있었어요. 뭐 S 뭐 있었고 또 뭐 H 뭐도 있고 그랬는데 다 나중에 까보니까 플랜트 수주가 해외 공사 현장별로 정산을 하거든요. 국가별로. 그 해외 사업 한산차, 한산대 이런 개정 과목들이 나오는데 한 공사가 가령 동아건설이 리비아에 대수로 공사를 했다. 아니면 뭐 현대건설이 쿠웨이트에 항만 공사를 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익으로 잡혀 있는데 나중에 공사가 최종 완공이 되면 그 정산을 새로 하거든요. 그럼 뭐 엄청나게 막 부실 나 있는 게 하나 둘씩 이제 고해성사가 돼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야 이제 뭐 해외에서 수주 많이 받는다고 주식 잘못 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주도주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소명을 다했는지를 잘 보면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주도주에 대한 지혜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죠. 자, 이게 지금 8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이제 선언을 해서 만들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뭐 참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죠. 예. 예, 반도체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기술이나 문화 이런 게 변화하면서 반드시 써야 될 하드웨어 기기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이제 데스크탑 PC죠. 예. 그 뒤에 핸드폰이 생겨났고 그 뒤에 이제 각종 무기며 이제는 자동차에서도 들어간다 그러고 그다음 또 뭐 AI에도 들어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수요로 하는 다양한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기술의 발달 그리고 우리 소비 문화의 변화 그리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생겨나고 있으니까 전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반도체를 잘하게 된 거는 사실상은 미일 패권 경쟁에 우리가 어부지리를 얻은 게 있어요.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운이 좋았죠. 삼성하고 그 당시에 현대 정주행 회장님하고 이병철 회장님이 그 동경에서 저기 선언한 게 있어요. 그게 83년 봄쯤 될 것 같은 예. 제 생각이면 기억이 맞으면. 그래서 반도체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있다가 디램을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해 가을에 이제 현대전자죠. 그 저기 지금 하이닉스 이천 공장 네. 있는 부지, 그 부지를 어떤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건설회사를 샀어. 정주영 회장님이 사가지고 거기 우리도 반도체 하겠다고 그해 가을에 선언해서 거의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그 뒤에 또 뭐 여러 가지 부침은 겪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 기업들이 10개 넘게 있었어요. 예. 예, 독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뭐 대만에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큰 침체가, 경기 침체들이 하고 오고 이러면서 이제 치킨 게임을 통해가지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이제 대한민국 삼전자고 하이닉스 전 세계 마켓에 한 75%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업의 본질과 투자의 논리는 여전히 유효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이 인더스트리는 이렇게 그 가격은 해마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메모리 용량당 단가는 해마다 떨어져요. 예. 기술이 진보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좀 이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경기에 영향을 타니까 들쭉날쭉거리는 그 부분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중국이 거세게 따라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신냉전 시대 때문에 이제 중국의 추격을 미국이 블로킹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진짜 저는 우리가 분단국가에 살면서 너무 힘들고 마음 졸이면서 사는데 그리고 막 국내도 많은 이념적 갈등이 있고 거기다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참 불쌍하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산업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뭐가 지금 생겨 있어서 참 마음이 짠합니다. 자, 이제 반도체는 뭐 지금까지도 이제 죽지 않고 살아있고. 네. 자, IMF 외환 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뭐 아마 모두 다 기억할 거예요. 이 크게 버블을 일으켰던 이 주도주. 난리가 났었죠. 그때 뭐 닷컴 버블이라 그러기도 하고 밀레니엄 버블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거는 그 2000년이라는 그 캘린더 상의 그 어떤 큰 IT 수요가 촉발될 거라는 잘못된 편견 그거 더하기 또 그 당시에 이제 YS 정부가 IMF 초래하고 이제 그 DJ 정부로 바뀌었는데 그 DJ 선생님께서 그 이제 벤처 육성을 많이 예. 이제 하던 그래서 뭐 그게 다 어우러지면서 또 하나 그 당시에 또 하나가 처음으로 이제 그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네츠스케이프라고 인터넷 그 지금은 익스플로러 주로 뭐 초창기하고 그때 네츠스케이프로 또 하나 있고 그랬어요. 예. 저도 그 당시에 인터넷을 처음 해봤던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하고 그랬어요. 그 새로운 그 인터넷이라는 또 하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람들의 기대치를 엄청 폭발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 그 주가도 뭐 엄청나게 올라갔고 근데 그걸 갖고 버블이었다고 버블은 유선 통신은 버블이 맞았었고 그 휴대폰 하는 쪽은 SK텔레콤 저 주가가 지금 액면 분할한 거거든요. 예. 뭐 별로 그 버블이 아니고 올라간 채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계속 실제로 벌었으니까. 예. 지금 액면 분할 안 한 걸로 치면 뭐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조정받지 않았을 거예요. 액면 분할 전에 뭐 5만 원, 3만 원도 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1,500원, 뭐 2,000원 이랬다는 거고 결코 보불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이버도 보불이 아니었고 그 대신에 뭐 다양한 무슨 제가 이름은 작은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면 뭐 HR 시스템이 뭐 미국의 뭐
그 시스코랑 같다 그래서 그 주식도 올라가고 무슨 또 뭐 그 스토리지 한다고 무슨 엔컴 스토리지 그다음 또 뭐 무슨 무슨 텍 하면 뭐 새로운 기술은 크니까 제가 말씀드린 뭐 새로운 기술도 막 그런 적이 있었고.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좀 옥석 가리기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센 거 겁니까? 하나죠. 지금도 우리 2차 전지 섹터에 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너도 나도 다 그 당시에 그냥 해마다 3월에 주주총회 하면 정관 변경해가지고 닷컴 갖다 붙이는 회사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닷컴을 붙이는 건 아니라도 어떤 막 그 사실상 기술력이나 자금력이 검증되지 않는 채로 우리도 2차 전지 할래, 우리도 리튬 할래, 뭐 이런 회사 많거든요. 근데 그거 잘 가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 섹터는 절대로 무너지지는 않을 건데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주도지 지위를 차지하고 갈 건데 강하게 가면 조정도 오는 거고 그건 삼성전자도 그랬고 네이버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쭉 갈 텐데 그 와중에 옥석이 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본질적으로 잘하는 1등 회사를 잘 골라 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삼성전자를 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더스트리 내에 삼성전자 노릇을 할 만한 정말 잘하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해서 해야 되고 그것도 막 너무 막 그 몰려가가지고 입구가 비좁아진 채로 어깨 부딪히면서 들어가면 주가가 슈팅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본의 아니게 비싸게 사는 사람이 생겨지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기다리면 전 반드시 본전을 온다고 생각하고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또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우리 스스로가 너무 빨리 그걸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제 좋은 값에 사이좋게 나눠 사야 되는데 자본시장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뭐 누가 좋다 이러면 뭐 우르르 타가 막 슈팅 시켜버리니까. 제가 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IT 주들을 보면서 정말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하구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그런 취지로 지금 주도주를 살펴보는 거니까 이 IT 흔히 얘기하는 IT 버블에서 챙겨야 될 지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나놓고 보면 삼성 하드웨어 쪽엔 삼성전자 사고 소프트웨어에는 그 당시에는 네이버 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게임 회사 중에는 NC소프트를 샀어야 되고 지금은 이제 명함이 이제 지금부터는 또 달라지겠지만 나머지는 깡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주변에 소외된 주, 또 뭐 순환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그 순환매, 길목 지키기. 아니, 기업이 다르고, 경영자가 다르고, 펀더멘탈이 다 다르고, 기술 회사가 다른데, 어떻게 A가 오른다고 B가 오릅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자, 뒤에 좀 자세히 얘기하고요. 네네. 이 IT 거품 꺼진 다음에는 어떤 주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까? 2000년대 뭐 중반이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분하게 그때 또 9.11 테러도 한번 지나갔었고, 이제 그러니까 옥석이 다 가려지고 난 다음에는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가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백화점 주식도 오르고 뭐 자동차 주식도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히 많이 오른 게 이제 중국이 그 당시에 이제 투자 위주로 성장을 하면서 차이나 인프라 버블 비슷한 게 생겼었죠. 그래서 뭐 중공업 주식들, 조선주, 그다음 또 그 발전 관련된 주식들, 철강 주식, 네, 철강 이런 그러니까 중국의 투자에 필요한 우리가 원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쪽,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전 세계 자원을 빨아들이는 동안에 배도 많이 필요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때부터 교역량이 급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조선도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더군다나 일본이 잘하던 조선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진짜 기깔나게 잘 만들던 때였어요. 요즘은 중국이 많이 따라와 있지만 그러다 보니 그런 쪽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지요. 그러다가 그건 왜 소멸됐느냐. 그것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목에 차기까지 가지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리만 사태를 맞았죠. 그러면서 그냥 그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이제 투자 위주로 많이 성장하다가 지금도 중국 GDP는 46%인가가 투자로 성장을 하는데 뭐 그 아무래도 자국 내에서 그 인더스트리가 이 지금 조선, 철강 뭐 이런 화학 이런 쪽은 자본제 비즈니스잖아요. 네. 커머더티 비즈니스도 있고 중국이 자본을 축적해서 자국 내에 공장을 지어서 잘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산업이 이제 경쟁 우위가 낮아져 버린 거니까. 저희가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을 테고.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업종들이 쭉 주도주의 매글이었습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증시 내에서 또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소비한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뭐 화장품 회사들, 막 그런 게 또 막 한 미친 듯이 올라갔죠. 화장품 면세점 2개가 막 올라갔죠. 그렇게 한번 올라간 적이 있고 또 동인도에 대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쓰나미가 막 있고 그럴 때는 또 비슷한 논리지만 그때 차정이라고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 일본의 제조업 기반이 상당히 피해를 입었다. 그런 논리로 우리가 반대급부로 그 당시에 또 그 중동에 제스민 혁명이 있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생겼어요.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두 가지가 제스민 혁명을 촉발시킨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에 2011년인가 그 러시아의 밀밭, 우크라이나 밀밭 여기에서 그 밀이 소출이 잘 안 났어요. 흉작이었군요. 예, 그 흉작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빵값이 막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 빵값이 막 무지 많이 올랐는데 중동 내에서도 어떤 나라에서만 시위가 일어났냐 하면 우선 첫 번째 원유가 안 나는 나라, 두 번째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된 나라, 젊은 층이 많은 나라. 예. 여기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집트, 뭐 티니지, 리비아, 예멘, 시리아 여기 전부 기름이 안 나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가 시리아는 지금도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후 변화랑 인구 구조 그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똑같이 젊은 층이 많아도 석유가 많이 나는 사우디에서는 시위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그때 제스민 혁명이 있고 이러면서 막 인플레이션에 대한 게 시장에 또 하두였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면 화학 제품들 이런 거 잘 팔린다. 예. 실물을 사야 된다. 이래서 차하, 정유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한때 뭐 지금 이런 2차 전지 한다는 소리 없을 때도 SK 이노베이션이 24만 원, 5만 원 갔었고 현대차도 그 당시에 막 24만 원, 5만 원 갔었고 그 현대모비스는 막 30만 원 근처까지도 가고 막 그랬었어요. 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그 우리끼리들 많이 잔치였죠. 글로벌 피어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비싸게 슈팅을 시킨 거니까. 잠깐 화장품 말씀하셨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화장품이 물론 이제 뭐 한중의 외교적인 그런 관계도 있지만 또 꼭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중국의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화장품 같아요. 회사들이 이제 다 따라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화장품 회사들이 다 잘하는 게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일본의 공통점이 이제 북핵이선에 있어서 사계절이 뚜렷해요. 예. 그리고 다 항인종이야.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미백이 필요하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밤낮의 온도 차이가 많으니까 보습이 필요하고 요 두 개가 그 서양이나 이런 나라에는 그런 기능을 하는 화장품이 별로 안 쓰여요. 왜냐하면 거기는 흑인이거나 백인이 뭐 굳이 하얗게 하거나 이런 게 필요가 없고 또 저는 그 유럽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나 그 일부러 가게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팩 파는 걸 본 적이 없어. 주로 색조 화장입니까? 예, 거기는 컬러 위주죠. 그리고 기초 화장 정도 하는 정도지 우리처럼 막 이렇게 피부를 뽀얗게 하고 막 광이 나게 하고 촉촉하게 하는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죠. 이 색조에는 우리가 좀 경쟁력이 그렇게 우위가 없습니까? 없죠. 그냥 우리는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서구의 화장품 회사들이 그들에게 더
시작한 거죠. 그러면 중국의 여성분들이 화장을 시작했을 때 그걸 우리가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중국의 화장품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때는 상해 자하 같은 데도 없었고. 그리고 또 중국 여성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요 동북아 3나라 중에 우리하고 중국은 일본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반일 감정이 항상 중국인들 머릿속에 있으니까 난징 대학살도 있고 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혜를 본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세계화 시절에는 진짜 국교도 수립하고 너무 친하게 잘 지냈잖아요. 이제 그러던 시절에 그랬었는데 이제 중국이 거의 많이 다 추월을 한 거죠. 아니 추월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나라 화장품 잘 만들어요. 지금 이제 간략하게 1990년대부터 쭉 지금까지 연결되는 것도 있고 이제 소멸한 주도도 있고 한데 두 가지가 좀 궁금해요. 네. 첫째, 네. 그러면 그 주도주를 어떻게 좀 해안을 가지고 조금 남보다는 반발 먼저 그런 주도주에 대해서 좀 발굴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증권면을 봐갖고는 절대로 안 나오고요. 예. 사회면을 보거나 세계면을 보거나 문화면을 보거나 IT 가학면을 봐야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걸핏하면 증권면을 자꾸 이게 들여다보는데 그거는 투자하는데 진짜 도움이 안 돼요. 그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소비자들의 선호가 어디로 가는지, 최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증권면 자체만 보거나 숲속에 들어가서 이 기업이 다음 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그것만 공부하면 이제 헛다리 짚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신냉전 시대가 되고 블록화가 되다 보니까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정도가 훨씬 많아진 거잖아요. 예. 그걸 알고 미리 거기 포지셔닝 하는 거랑 어떤 기업만 쳐다보고 얘가 다음 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나 말 거나 이렇게 찾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걸 미리 찾으려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그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좀 보고 책도 보면 이제 미래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는 서적도 많이 있고 그게 정치적인 가령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너무 많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The Age of Resilience라고 그 책을 보면, 이제 인류가 드디어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돈 쓰는 것보다가 지구를 회복시키는 쪽에도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에 의해서 선택된 정부가 그 돈을 국민들이 그런 컨센서스가 안 만들어졌다면 대규모 전기차 보조금을 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욕먹을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시대의 정신이 그렇게 변해가니 이제 마음 놓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다 이게 지구를 살리는데 우리도 돈 쓰겠다. 각국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알려면 그런 인문학적인 책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게 이제 2차 전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궁금한 게요. 이게 이제 물론 능력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주도주장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은 막바지에 들어와가지고 비쌀 때 사가지고 그렇죠.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다가 돈을 많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문제죠. 저는 정말 문제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교실 만든 목적도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의 금융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요.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이 앞으로 오를 주식이 쉬고 있을 때는 안 사고 막 올라가고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그때 인기 있는 걸 자꾸 사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공부를 충분히 하고 나서 그 뒤부터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은데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 생각 또 그런 거를 가르쳐 주고 하는
우리 그냥 그 교육하고 하는 그런 걸 제대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뭐가 올라간다 그러면 마구 사니까. 저는 이제 그 쏠림을 만들고 이런 걸 되게 그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게 뭐 그 증권사 직원이 됐든 유튜버가 됐든 애널리스트가 됐든 막 이게 막 이렇게 그때 막 핫한 걸 너무 세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그다음 두 번째가 금융을 공급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잘 팔리고 인기 있는 걸 인기 있는 게 팔기가 쉽잖아요. 이제 그런 거 위주로 팔려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공부하셔야 돼. 우리 그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연령대가 40, 규모 있게 하시는 분이 40대부터 50대, 60대, 그 사이에 주로 많이 계시잖아요. 또 70대 이신 분도 왕성하게 하신 분도 많고, 이분들이 평생을 노동하고, 근로하고, 사업하고, 자영업하고, 그래서 그 받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되는데, 그걸 너무 이제 쉽게 인기 따라서 내동매매를 자꾸 하다가 자꾸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그러한 공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라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그 유튜브 보면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봤거든요. 네.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잠깐 공급자들이 좀 잘 팔리는 걸 팔려고 한다 이 말씀 좀 해주셨는데 이게 보면은 주도주 장세가 끝나갈 무렵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주도주장이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착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고 증시 전문가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기억들이 뇌리에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주식이 PER을 30배를 받는다. 그러면 이 주식은 해마다 EPS 그로스가 30%는 돼야 그래도 PER 10배짜리 주식이랑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니까 PER 10배인데 1년에 10% 성장하고 흔히 얘기하는 PEG가 1인 거죠. PEG가 1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 PEG가 1 정도는 돼야 그게 거기서 만들어진 주가의 어떤 이렇게 바닥 행보 국면 거기서 다시 되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이 끝나서 S자 커브 상단에 가 있는데 불구하고 과거에 거래됐던 히스토리컬 PER이 몇 배니까 여기서는 사볼만 하다고 얘기하는 거를 제가 과거에 조선주에서도 많이 받고 중공업 주식에도 많이 받고 철강주에도 많이 받고 화장품 주식에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다 밑으로 내려가요. 우리끼리만 있다 그러면 국내 증시의 참여자가 개인들이나 국내 기관 투자가만 있다 그러면 그래 우리끼리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가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증시가 외국인한테 개방돼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그래 이거 좀 수상하네. 이게 PER 30배가 맞으려면은 해마다 30%씩은 그로스가 나야 되는데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잘 나다가 올해부터는 술술 주네. 이러면 슬금슬금 하나씩 집어 던지는 거지. 그럼 이제 막 내려가요. 내려가는 동안에 국내에 계신 그걸 선도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뷰를 바꿔야 되는데 이건 조금 이제 위험해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못 그러셔. 왜 못 그러시냐 하면 국내에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나 자기 고객들이 그 자산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 기관 투자가분들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거 잘못 그랬다가 요걸 뒤지게 먹어.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각자 스스로 공부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요럴 때는 어떻게 해라 하는 매뉴얼도 없고 그건 주식 교과서 어디를 봐도 그게 없어. 그래서 난 그런 얘기를 좀 가끔 해드려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이
물론 과거 얘기이긴 하지만 네,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하여간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하는 거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잘 들어두시면 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대처하는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세상은 계속 변할 거고 세상이 변한다는 거는 주도 산업이 계속 생긴다는 거고 주도 산업이 생기는 건 주도주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매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다 하고 해도 늦지 않은 게 세상이 변한다니까요. 그때 또 주도주가 나오니까. 그럼 또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번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도 좋아하고 또 제가 몇 개 좋아하는 산업들이 있어요. 그 각도는 다 다를 거고. 그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의 자리를 안 내어 놓을 거예요. 다만 많이 올랐으면 그것도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종목별로. 어떤 주식은 뭐 얘는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그래가지고 NS 분들이 PER 70배가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주식도 있고 어떤 주식은 뭐 얘는 20몇 개밖에 안 주고 뭐 NS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이거 밀기로 했어. 아니 밀기는 뭘 밀어. 주가가 누가 민다고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가 어떤 훌륭한 기업을 만들고 이 기업이 어닝을 딜리버리 해줘야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X값이 변해야 Y값이 변하지 Y값에 대해서 누가 쓰담쓰담 해준다고 Y값이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X의 변화하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절로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인더스트리 전체는 앞으로 커질 게 자명해요. 다만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옛날에 닷컴 버블 때처럼 이게 정말 그 훌륭한 기업도 아닌데 따라 오른 것들은 옥석가리가 당연히 돼야죠. 그건 시중 유동성이 만든 탐욕의 결과니까 그건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런 사이에 강한 기업은 더 오를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돈이 진짜 얘가 진짜네 하고 이리 몰려올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한 20, 30년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인더스트리 커질 것 같고 그 인더스트리 중에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호하사 당군 할아버지 보호하사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었다 갈 수는 있는데 이게 죽지는 않습니다.